이른바 어록이라고 할 만한 그 멋진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잘 하시잖아요. 네. 그거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죽어라고 할 거야 아마. 내가 볼 때. 아니 헌법을 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정미 판사보다 더 잘 외우는 것 같아. 하는구나. 하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듣고 싶어요. 아 듣고 싶어. 어록 이런 거는 정말 지금 제가 보면 그 세상에 있는 제가 했던 어록이라고 불려졌던 것들 중에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모아서 먹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알죠? 이렇게 막 그때 당시 십몇 년 전에 야심만만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이 아직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옛날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썼거나 일기장에 어렸을 때 써놨던 거 그때 쓸 때는 사실 뭉클뭉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저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보면 손발 오그라든다. 그래서 이거 좀 그런 얘기 이제 더 뭐 좀 이렇게 손발이 너무 오그라든다 이런 생각들 하고 근데 헌법은 한 번쯤 집에 가셔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상하지만 저도 작년 중반에 처음 읽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시집 읽듯이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시집 같습니다.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쯤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헌법 얘기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그냥 갔다가 그 준비하셔서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언제 외우셨어요, 그걸? 작년 중반에 어떤 분이 써놓으신 문일석 판사가 써놓으신 칼럼이 있어서 예. 거기 그냥 헌법 문구만 써놨는데 이상하게 신문에서 봤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고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싶었던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니까 근데 판결문 이런 거 보면 딱딱 떨어져서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토 못 달게 해놨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문 보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거는 헌법이고 그 헌법을 구성하는 힘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결정문을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음새가 완벽하고 그리고 토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거기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국민은 그 누구든지 이러면 토달기가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데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권위 이런 게 되게 그리웠나 봐요 제가.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러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야. 저는 대한민국으로 시작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대한국민은 이로 시작하더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한국민은 너 당신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거기 있다가 딱 갔는데 여기 할아버지들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너무 열불이 터졌어요. 그렇게 그 8시면은 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무실 시간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시거든요. 예. 근데 거기 전부 다 그렇게 앉혀놓고 무슨 국가안보를 얘기하고 무슨 복지를 이야기하고 뭘로 헌법을 뭘로 그런 분들 지키고 그런 분들 잠 잘 재워드리고 그런 분들 참에 잘 키우게 해드리는 게 헌법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1조 2항에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관해서는 헌법 2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헌법 3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표현할 자격이 있다라고 헌법 21조에 표현의 자유가 나와 있고 이분들 이렇게 일 못하게 하면 헌법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고 이분들 이렇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헌법 11조 무시한 것이고 어머님들 지금 행복하시냐? 안 행복하다. 그러면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은 각 개인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도록 돼 있으니까 헌법 11조 위반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갱이거나 여러분들이 정당성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헌법 세력이다 하는 정당성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제가 저 인간적인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그 야심만만 하던 그 화려했던 시절과 지금 언제가 더 이렇게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더 높으신가요?
뭐 삶의 질이나 만족도는 잘 모르겠고 이런 걸로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욕 먹고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 제 목줄이 지금 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삶의 질 예전에 뭐 크게 인기가 있고 지금 인기가 없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인기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지금의 인기가 딱 좋습니다. 길거리 나갔는데 누가 알아는 보지만 따라오지 않는 정도.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김재동 씨죠? 아닌데요? 그럼 가는 정도. 그다음에 그 우리 동네 초등학교 1학년 둘이 지나가다 어이 김재동이다 했더니 옆에 애가 가자라고 얘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인지도는 있으나 내 삶이 완전히 침해되지는 지금 현재 않는 정도. 이 정도가 저는 딱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거나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거나 토크콘서트 지금 25만 명 넘게 왔거든요. 단일 공연에. 그것도 혼자서 하는 공연에.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니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건 기록되고 그다음에 인간문화재가 새로운 방식으로 지정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문화재 지정하고 한 달에 연금 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제가 무료로 계속 다니면서 이런 거 하고 즐겁죠.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치 코미디나 그다음에 혼자 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방식. 외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외국에서는 혼자 서서 사람들을 상대로 30분 이상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지 못하면 코미디언으로 사실은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을 하거든요. 그만하세요. 아유. 그만하시라고. 아니요. 알았다고. 이렇게 알았다고. 아니요. 살려면 이렇게 나를 빨아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죽어요 나는. 좀 봐줘요. 언제 하겠어요. 부르지를 말든가. 나 어렵게 결정하고 나왔어요. 얼떨결에 딸려가지고 얍삽하게 주진우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형님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그래서 몇 년생이시죠? 동갑인데 형님이죠. 뭐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더해. 제가 빠른 칠사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승낙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진우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진우한테 응이라고 했는데 옆에서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못 자른 게 천추의 한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왔으면 이 정도 자기를 아니 자기 북 돋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형 뽑아 이 새끼야. 듣고 보니 아주 겸손하시구만. 네. 겸손해.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제가 무슨 뭐 공주병, 왕자병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주병은 부작용이 있죠. 나를 공주로 생각해. 나는 방 못 빼. 내 집에 보일러가 될 때까지 나는 못 나가. 너희들은 모두 나를 공주로 생각해. 이런 거는 부작용이 있지. 왕자병도 부작용이 있죠. 요즘 젊은 애들은 왜 나를 멘토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흑수저인데 이런 건 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왕자병, 공주병이에요. 남들 보고 나를 왕자로 생각해, 공주로 생각해, 나를 멘토로 생각해. 이런 건 병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부작용이 없는 게 있어요. 남들에게 비밀로 하고 나를 왕자나 공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면 내 신분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는 건데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부르지를 말든가.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젠 지겨워 나도 정말 이제 하고 싶으신 뭐 방송 혹은 뭐 정권이 바뀌면 하고 싶으신 일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얘기되는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네네네네.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그게 왜냐하면 뭐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많이 한다 그래도 그거 제 능력으로 보겠어요? 안 한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예를 들면 방송을 여전히 하나만 한다 그러면 봐라 저거 뭐 원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연결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방송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 제가 원래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것이어서 했고
대규모 극장 같은 데서 시도되는 건 사실 외국의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들도 하기 어려운 시도입니다. 9년 동안 했고 이제 올해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시즌 10까지는 지금 갈 생각이고요. 그거 하나 마무리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톡투유는 그 톡투유 역시 전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못 찾아, 만큼 못 찾아. 네. 못 찾아. 그 사람들이 못 찾아. 마이크를 들고 하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계속 후보들만 비춰오고 대통령만 비추고 국무총리만 비추고 그런 권한자들을 비춰왔다면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권력자들을 비출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짜 정권 교체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만원 같은 거 왜 TV 토론 같은 데서는 한 놈만 잡고 팬다 이런 전략을 내세우면서 왜 최저임금 만원 같은 거 실제로 우리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요 한 가지 정책만 들고 팬다 하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는가? 왜 그런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미적미적한가 하는 게 최저임금 만원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한 거고 동반 성장도 가능한 거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기 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최저임금 만원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6월 달에 지금 결정되면 6월 달에 아마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 27명 있고 노동자 측 위원 있고 사측 위원 있고 조정 위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하는 위원들은 누굽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나 하긴 하나 거기에 입김이 들어가는 게 도대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노동자 측이 강할까요? 사용자 측이 강할까요? 사용자라는 단어조차도 쓰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러면 지금 국회도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최저임금에 관한 권한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권을 국회가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결정권을 국회로 이관하든지 그래야 우리 목소리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결정하겠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세부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만원 하고 지금 현재 6,470원이잖아요. 그죠? 6,470원이고 이제 올리고 만원까지 주는 거 힘들면 최소한 6,470원 받은 그 명세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3,000원 정도 보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부담은 없는 거고 그래서 전국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학생들 전부 다 숫자 파악해서 단체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결정되면 전국의 일괄 편의점에 모두 적용되도록 그런 게 산별협상 아니에요? 그런 협상들을 해야 그래야 왜냐하면 여러분 편의점 최대 고객이 누굽니까? 10대 20대입니다. 엄마 도시락보다 김혜자 아줌마 도시락이 훨씬 더 우리 입맛에 맞을 만큼 그것도 돈 좀 있어야 먹을 만큼 그 다음에 전주비빔밥 800원짜리 900원짜리 맨날 사 먹고 사발면 먹고 거기서 컵밥 먹는 전부 다 거기서 편의점의 소득을 주도하는 계층은 전부 다 청년 계층인데 그 사람들이 임금 줄 때는 왜 이렇게 모른 척 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월급 아닙니까? 우리 최저임금 아니에요? 지금 우리 월급의 통장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도 아니고 월급이 통장에 스치우잖아요. 회전문 하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분명히 내 월급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야기의 전개 방향이 그들의 이야기 방식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는 이야기의 방식이 아니면 저는 기대를 걸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 혐오가 아니고 이런 우리의 이야기를 자꾸 전달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의 얘기를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형님 마지막으로 우리 동갑이라고 동갑. 아니 빠른 칠사셔. 나는 늦은 칠사고. 달라. 늦은 질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동갑이야 그러면.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우리 특별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투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멘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솔직히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확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좀 멋있게 얘기해 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만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과연 제가 투표를 독려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투표합시다 이런 거 사람들을 투표 안 할 사람으로 보거나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투표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권리 누가 과연 강요할 수 있을까, 그런 원론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드린다면 누구를 지지하시든지 지지하시지 않든지 반드시 정치인의 뇌 속에 우리가 하는 말을 문신으로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등에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줬는데 개헌이나 이런 권한구조 분산 이런 데 얘기할 때 보면 국민의 의견은 완전히 뒷전인 거죠. 이거 의원 내각제 된다고 과연 달라질까요? 아니요, 의원을 뽑는 방식을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로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런 방식까지 모두 바뀌는 거,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 첫 출발점이 저는 지금 이번 투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고, 찍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놈, 그러니까 배신해서 다른 놈 말에 타고 달려가면 우리 찍은 거 너 등 봐라, 우리 문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뀔 거다 이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표율이 높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그 바뀌는 속도가 더뎌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 방 청소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방 청소 누구 시킬 건지는 이번에 압도적인 투표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90% 투표율이 이루어지면 여야를 막론하고 90%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70% 투표율이면 70% 국민의 눈치만 보지 않겠어요? 과반수 투표면 과반수 투표율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많은 득표로 떨어지게 하고 붙더라도 많은 득표율로 붙도록 해야 그 둘이 나중에 안 된 쪽은 잘하면 되겠다 싶어서 노력하고, 된 사람은 이거 까딱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더 노력하고, 그렇게 정치권,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팬클럽처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팬클럽으로서 정치 세력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장되어 있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평등권 아니에요, 이거? 돈 많은 사람도 한 표, 돈 없는 사람도 한 표, 힘 있는 사람도 한 표, 힘 없는 사람도 한 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평등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포기하면 앞으로 우리의 평등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평등권, 이거 행사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반드시 함께 떼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김재동 괜찮네. 괜찮아? 계속 시킬까? 그 답을 알면서 네. 짧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도 정치 안으로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까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늘 아이고 뭐 이게 정치지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총동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라는 청년들 정당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정책자문위원장 하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장이 말이 정책자문위원장이지 지금 거의 돈 내는 거고요. 밥 사는 거. 그게 원래 그렇죠, 뭐. 네. 근데 앞으로 청년 세력들 지금 40대 이하 국회의원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 넘은 이 땅의 사람들은 세월호 사태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그리고 40 넘은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 부조리에 모두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대하면 사실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장식품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제도권 정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적어도 기득권 40 넘은 사람들은 해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이해한다, 청년 여러분들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하겠어요. 사실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 지금 나가면
매니저가 차 가지고 올 건데 이해 못합니다. 아 나도 그런 경험 있어. 나도 새빵 살아봤어. 아니요 그건 그때고.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쌓아놓은 똥들은 우리가 치우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장애물은 우리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도 정치의 활동이 됐든 아니면 사회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활동이 됐든 이제 그런 거 태연하게 앉아서 따질 수 있는 시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다가 진짜 다 죽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마이크 들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웃겠어요? 돌 던지지.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네. 거봐. 정치하는 게 대세야. 굉장히 의외의 또 답이 나왔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차차기 국회 입성을 노리시는 지금까지 방송인 김재동 씨였습니다.